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첫 번째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HTML 파일이 필요하고 이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직접 작성하던지 아니면은 별도의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참조를 시키던지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베이스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자바스크립트인데 그때마다 이제 HTML을 만들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일단 요게 이제 전교시 실습 내용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소스코드 작성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HTML하고 CSS는 대소문자 구별 안 하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부터는 대소문자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대소문자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소문자 꼭 지키셔야 돼요. 사실 이게 차이가 되게 커요. 왜냐면은 컴퓨터는 궁극적으로는 이진수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한 번쯤 지나가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컴퓨터는 0하고 1로밖에 이제 이해를 못하죠. 모든 컴퓨터는 다 0하고 1밖에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0하고 1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134, 뭐 이런 식의 일반적인 숫자 체계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 혹은 A 이런 식의 글자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글은 좀 너무 복잡하니까 좀 논외로 두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과학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가 0, 1, 2, 3 해갖고 9까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으로 넘어가니까 이걸 십진법이라고 하고요. 0하고 1밖에 없는 체계는 이진법이라고 합니다. 십진법. 십진법하고 이진법은 상호 호환이 돼요. 변환이 돼요. 근데 알파벳은 이진법으로 그냥 변환이 안 돼요. 한글은 더 안 되고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자들이 이 글자들에다가 일련번호를 붙였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대문자 A가 64다 라고 하면은 64에 대응하는 이진법수로 변환하면 되니까요. 그걸 ASCII 코드라고 해요. 네, 뭐 이거 일일이 외우실 건 없고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ASCII 코드표라고 하는 건데요. 십진수와 거기에 대응되는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대문자 A는 65고요. 소문자 A는 97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문자 A로 써야 되는 걸 소문자 A라고 적었다면 컴퓨터는 65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걸 97이라고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대소문자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진짜. 대소문자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줄바꿈하고 띄어쓰기는 HTML하고 마찬가지로요. 그냥 코드를 읽기 수월하게 하기 위한 용도일 뿐 실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 소스코드 죄다 한 줄로 작성해도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실행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프리티어 설치했었죠.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명령창에서 포맷이라고 검색하셔서 문서 서식 요거 선택하시면 뭔가 물어보면은 프리티어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줄바꿈이나 이런 걸 딱 자동으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라고 표현할게요, 지금은. 명령어 한 줄은요,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게 정석이에요. 점 찍고 뒤에 꼬랑 찍힌 거예요.
쌍다운, 다운표 버튼 옆에 있을 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좀 착해서 요거 안 적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세미콜론으로 끝난다는 게 원래 국룰인데 자바스크립트는 이 규칙에 대해서 크게 엄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대소문자 하나 잘못 적었다. 대문자 C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하면 자, 메시지 쭉 출력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빨강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에러가 뜨는 거죠. helloworld.js의 9번째 줄에서 콘솔이라는 애가 정의되지 않았다. 여기 지금 C가 대문자잖아요. 대문자 C로 시작하는 콘솔이라는 애가 자기한테는 정의되어 있지 않은 애라고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작성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 에러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이 콘솔이 출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어쨌건 매 예제마다 HTML을 직접 만들기는 좀 번거롭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Node.js라는 거 깔고 시작했잖아요. 예, 걔를 이제 등장을 시켜볼 건데 명령 프롬프트를 띄운 상태에서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지금 직접 안 하셔도 돼요. 이 소스 파일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뭐냐면은 컴퓨터에서 바탕화면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 지금 우리는 바탕화면을 하고 마우스를 뭔가 클릭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바탕화면이라는 게 없는 컴퓨팅 환경도 있어요. 그냥 컴퓨터 부팅하면은 이게 다예요. 이런 명령어 날리는 창이 다예요. 백엔드 개발하는 애들은 이런 거 써요. 이제 이거를 리눅스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를 조립을 한다고 칠게요. 하드웨어죠. 그러면 컴퓨터라는 기계를 이제 본체를 하나 맞춤 PC로 조립을 해요. 그러면은 전원 누면은, 전원을 딱 키면은 삐삐삐 소리 나면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 하드웨어들을 동작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깔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기계가 이렇게 있으면, 하드웨어가 있으면은 이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 위에 설치를 해줘요. 이걸 보통 시스템 소프트웨어, 다른 말로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애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줄여서 OS라고 부릅니다. 이 OS 위에 우리가 워드도 깔고 게임도 깔고 카톡도 깔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프로그램들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만드는 프론트엔드 프로그램도 이 응용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이 운영체제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태초의 운영체제는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에서 시작을 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이거. 옛날 컴퓨터,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처럼 그게 조그마한 컴퓨터가 아니에요. 사람 키만한 컴퓨터. 근데 성능은 계산기보다 못한 애들. 컴퓨터가 이제 이만하게 엄청 큰 애죠. 이런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돌아가는 애들. 가끔
그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사람은 요만하고. 이걸 회사에서 직원마다 한 대씩 주는 게 가능했을까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컴퓨터는 회사에 한 대만 놓고 직원들이 이 쇼핑카트 같은 거에다가 모니터랑 키보드를 넣고요. 요 앞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선으로 이렇게 끼워요. 이거를 여러 명이 이렇게 저마다의 쇼핑카트를 들고 가서 여기에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얘를 콘솔이라고 불러요. 즉, 옛날 컴퓨터는 여러 명이 동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겁나 있어 보이는 말로 멀티 유저라고 하죠. 자, 이 당시 컴퓨터는 발달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바탕화면 같은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명령어만 주고 장창 날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아직도 쓰고 있긴 한데, 저런 환경을 쓰는 데도 있긴 한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좀 옛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안 나와? 인터넷이 되게 느리네요. 역광이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보시면 모니터 뒤에 뒤통수 에일리언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 애잖아요. 그리고 바탕화면 없죠? 죄다 명령어예요. 참고로 이거 저예요. 이게 21살 땐가 그래요, 저. 그러니까 20년 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요. 지금 컴퓨터가 지금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타워형으로 돼 있는 거. 바탕화면이 없어요. 이렇게 쇼핑카트 같은 걸 끌고 가서 키보드로 놓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제 이 당시에 쓰는 운영체제가 이제 유닉스라고 하는 종류였는데, 바탕화면이 없으니까 모두 다 명령어로 해야 되잖아요. 명령어 체계가 어마무시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유닉스를 좀 더 쉽게 가공한 운영체제 종류들이 몇 가지가 파생이 되는데, 썬에서 만든 솔라리스라는 애도 있고, 뭐 몇 가지 운영체제가 있는데, 다른 것들 다 망했고요. 뭐 지금 적어봐야 의미 없을 것 같고, 미국의 한 대학생이 여름방학 동안 뚝딱뚝딱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짜로 뿌려버리는 운영체제가 있어요.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예요. 리눅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그냥 지 혼자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짜로 뿌렸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소스의 시초예요. 그래서 유닉스가 리눅스로 발전이 됩니다. 여전히 멀티 유저를 지원을 하고 오픈소스 특성상 무료고요. 그리고 바탕화면이, 요즘 리눅스는 바탕화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리눅스는 바탕화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리눅스라고 하는 건요, 기업형으로 자리매김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워낙 옛날에는 고가였기 때문에 기업에서나 이제 갖추고 있던 하드웨어였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컴퓨터를 한 대씩 다 사주는 게 좀 부담이 되니까 멀티 유저를 지원하는 그 형태를 갖추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 리눅스라는 거 되게 생소하시죠? 이용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해커들이 잘 안 노려요. 상대적으로 보안이 좀 안전해요. 근데 개인 친화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리눅스를 어떻게든 좀 쉽게 써보려고 했던 노력 중에 한 방편이 맥이라고 하는 운영체제고요. 한편 이제 이 당시에 그 IB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언젠가는 컴퓨터가 집집마다 탑재될,
있을 거다라고 해서 가정용 컴퓨터를 이제 구상을 해요. 근데 가정용 컴퓨터에 리눅스를 설치하는 건 좀 오버 같아서 그 가정용 컴퓨터에 탑재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 이제 의뢰를 한 거고요. 그때 나온 게 MS-DO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MS-DOS도 그 당시에는 명령어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창고, 주차장에서 시작한 천재 소프트웨어 개발자 빌 게이츠가 자기네 친구 스티브 잡스네 집에 놀러 갔다가 스티브 잡스가 만들고 있던 프로그램을 슬쩍 보고서 오, 저거 죽이는데 하고서 자기네 집에 와서 겁나 똑같이 따라 만들어서 스티브 잡스보다 먼저 출시를 해요. 그게 윈도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자서전에 실제로 그 말이 있어요. 빌 게이츠 저 새끼 도둑놈이라고. 그런 맥락의 글이 있어요. 윈도우는 맥을 베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얘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윈도우 95, 98에서 대박을 쳤죠. 얘네들의 모토는 이거는 기업형 멀티 유저인데 가정용, 개인용이었죠. 근데 워낙 급조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설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얘네들은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이 기업형 운영체제의 특징은요, 100명의 직원이 붙어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한 명이 에러가 났어요. 그럼 나머지 99명은 일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작동을 했어요. 근데 MS-DOS에서 발생된 윈도우는 혼자 쓰는 거니까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엉켜서 실행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 전체가 뻗어요. 그게 블루 스크린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업형에는 진출을 못하고 가정용, 개인용으로만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업형 시장을 이제 뛰어들기 위해서 이거랑 완전히 결이 다른 윈도우 NT라고 하는 제품을 따로 만들어요. NT 4.1, 제가 봤던 게 4.1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윈도우 2000이에요. 아마 자격증 시험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서 하는 얘기들 한 서너 문제 나올 겁니다. 자, 윈도우 98 이후에 희대의 망작이 하나 있습니다. 나온 지 6개월 만에 폐지된 애가 있어요. 못 들어보신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윈도우 미라는 애가 있어요. 밀레니엄 에디션이라 그래서. 나온 지 6개월 만에 쫄딱 망해요. 에러가 너무 많아갖고. 블루 스크린 문제가 터질 대로 터져서, 그래서 윈도우 미 이후에 요 계열은 완전히 폐지됩니다. 윈도우 98의 후속은 없어요. 가끔 윈도우 98 후속이 XP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XP는 윈도우 98의 후속이 아니에요. 윈도우 2000의 후속이 XP예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윈도우 2000의 정식 버전명이 NT 5.0이거든요. 4.1 다음은 5.0이잖아요. 윈도우 XP의 정식 버전명은 NT 5.1입니다. 윈도우 2000에서 껍데기만 바꿔 가격이 10만원이 뛰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는 사람들은 XP 안 썼어요. 그냥 2009에서 썼어요. 이쪽이 기업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멀티 유저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의 컴퓨터 특징이, 아마 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컴퓨터를 쓰셨다면 98 쓰다가 이제 XP로 넘어가셨을 텐데, 그때 겪었던 가장 큰 차이가 컴퓨터 키면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는 거. 멀티 유저 체계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운영체제는 점유율이 상당히 낮아요, 윈도우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은, 그래도 얘네도 이후로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개개인 컴퓨터는 윈도우를 줘요. 회사 가면. 근데 회사 안에서 어떤 시스템, 여러 명이 동시에 써야 되는 시스템이라던가 웹사이트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걸로 구축을 해요.
프론트엔드는 개인 컴퓨터에서 도나요? 아니면은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나요? 그냥 내가 쓰고 있는 내 컴퓨터 안에서 돌잖아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는 윈도우로 코딩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다 똑같아요. 근데 백엔드는 윈도우에서 코딩하면 나중에 상용화는 다 일로 옮겨요, 코드를. 이 과정에서 소스 코드가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들은 윈도우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리눅스 쓰면 되잖아.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분들 중에 개인 컴퓨터에 리눅스 까는 분 딱 한 분 만났었어요. MIT에서 학위 받아오신 분이었어요.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저 리눅스라는 걸 쓰는 순간 모든 쇼핑몰, 게임, 워드, 한글, 파워포 이런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호환성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왜냐면은 얘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기업형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시스템 운영하는 걸로 목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 사용자들은 이거 쓰면은 하루도 못 가서 컴퓨터 버려요. 거기에 절충안이 맥이에요. 왜냐면 태생이 똑같잖아요. 파생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맥은 리눅스랑 환경이 똑같아요. 완전히. 그게 맥에서 터미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터미널에서 쓰는 명령어가 리눅스 명령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백엔드의 뜻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맥을 좀 권해드려요. 맥에 있는 터미널을 열심히 공부하면 리눅스도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나는 프론트엔드만 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맥은 그냥 이뻐서 사는 걸로. 사실 맥 사시는 분들의 거의 장담할게요. 맥 유저의 70% 이상이 이뻐서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 맥은 뚜껑 열면은 사과로고에 불 나왔어요. 커피숍에서 얼마나 간지인데. 그거 말고 사실 맥 쓰는 이유가 거의 없었어요. 말의 의지는요, 꽤 많은 분들이 코딩할 때 맥 쓰면 좋다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프론트엔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도구예요. 그냥 내 손에 편한 거 쓰세요. 괜히 맥 한번 잘못 찌르면 400만원, 500만원 나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래픽카드 가격이 뛰어서 윈도우가 더 비싸긴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머신러닝 때문에 컴퓨터 견적을 냈었는데 윈도우 PC는 1000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럴 바에 그냥 맥을 사겠다 싶었어요. 요즘 컴퓨터 비싸요. 자, 아무튼 컴퓨터들의 종류. 자, 그래서 이제 이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잠깐 띄웠는데, 프로그래밍은 명령어 체계가 좀 익숙해야 돼요. 근데 이 명령어 체계가 맥하고 윈도우가 차이가 좀 커요. 뭐 아무튼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제 독립적으로 실행시키려면은 이 명령 프롬프트를 써야 되는데, 요거는 안 하고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탕화면이라는 게 존재하기 이전에는 부팅하면 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역할이 뭐냐면은 윈도우 탐색기 대체예요. 얘가 발전해서 난 게 탐색기예요.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내가 가고 싶은 폴더 이렇게 클릭하면 되죠. 그쵸? 근데 지금 얘 딱 실행하면은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이런 폴더 안에 있다라고 지금 내가 위치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윈도우 컴퓨터에서 여기 위에 보면은 위치 나오잖아요. 요게 이거예요. 자, 참고로 C 드라이브 밑에 보면 사용자라는 이름의 폴더 있죠. 여러분 이거 미국 애들이 만든 겁니다. 폴더 이름이 한글로 나온다? 다 구랍니다. 실제 폴더 이름은 여기 딱 클릭하시면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이름입니다. 사용자라는 이름의 폴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탕화면, 다운로드 뭐 이렇게 있죠. 이 폴더도 다 실조라는 폴더 아닙니다. 이름이 다 영어예요 원래. 윈도우는 폴더 들어가면 쭈루룩 이렇게 바로 내가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dir이라는 명령어를 쳐야 돼요. 그러면 폴더들이 쭈르륵 나오죠. 자, 여기 한번 쓱 보세요. 캘리버 서자라는 이 폴더는 실제로 있는 폴더고, 이거 말고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 폴더 없죠. 데스크탑, 바탕화면이고요. 다운로드고요. 뮤직, 음악이고요. 이 한글 폴더들은 실제 이름입니다. 한글 폴더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소스 파일 저장할 때 한글 이름으로 저장하지 마세요. 수업 예제는 제가 단원 이름을 명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만 실제로 웹사이트 만들 때 파일 이름, 폴더 이름 한글로 만들었다. 동작 안 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들고 나면은 실제 운영할 때 리눅스로 다 옮긴다고요. 걔가 한글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그 윈도우는 요거랑 이거 파일이건 폴더건 이 두 개를 같은 이름으로 인식해요. 근데 맥이나 리눅스는 이 두 개를 다른 이름으로 인식해서 이 두 개를 같이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프로그래밍에 반영돼서 대소문자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사실은. 자, 어쨌건 이제 이렇게 cd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dir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내가 위치한 폴더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 드라이브로 가고 싶다. D 콜론. 그럼 D 드라이브로 가고요. 저는 지금 외장하드에서 지금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T 드라이브로 갈게요. 여기서 dir이라고 입력하면은 이쪽 이렇게 있는 폴더들 나오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워크스페이스 프론트엔드라는 폴더예요. 여기로 이동하고 싶으면 우리 흔히 폴더라고 부르잖아요. 이 폴더라고 하는 거는 윈도우가 그 바탕화면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자기네가 약간 브랜드 네임화 시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즉석밥의 대명사 햇반이라고 부르면 다 즉석밥이라고 이해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원래 이름은 디렉토리예요. 파일을 묶는 단위를 디렉토리라고 부르는데 윈도우에서만 이 디렉토리를 폴더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게 마치 대명사처럼 이해되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파일 목록 보는 명령어가 dir이에요. 디렉토리 목록 보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폴더를 가고 싶다. 내가 현재 머물러 있는 디렉토리를 딴 데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change 디렉토리. 그리고 가고 싶은 폴더 이름. 그러면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여기 안에 뭐 있는지 볼까요? 파일들 있죠? change 디렉토리 b .javascript 폴더로 가라.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cd 01 자바스크립트 시작하기라는 폴더로 들어가라. 또 폴더 보죠. 자, 지금 제가 실습하고 있는 파일들 나오죠? 자, 이제 이렇게 cd 명령은 맥에서도 먹어요. cd 폴더 이름 하면 맥에서도 먹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소스 파일이 있는 데까지 왔어요. 어질어질 하시죠? 저거 직접 하라고 못 하겠죠? 자, 이제 요 소스 파일을 독립 실행시키겠습니다. HTML 없이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노드 한 칸 띄고 소스 파일 이름. 이렇게 명령어를 내리면 명령어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독립 실행합니다. 표가 뜨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앞으로 하라 그러면 따라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멍하니 봤는데 그럼 뭐야, 저 cd란 명령을 다 외워야 돼? 라는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윈도우만 돼요. 맥은 짤 없어요. 다 cd 명령을 쳐야 돼요. 윈도우만 되는 치트키예요.
이거 실무자분들도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소스 파일이 있는 폴더까지 가세요. 내가 실행시키고 싶은 폴더가 있는 데까지 찾아가세요. 안 어렵죠? 여기에 요 라인에서 날려버리세요. 여기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되잖아요. 여기서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폴더에서 cmd 입력하고 엔터 치세요. 그러면 한 번에 거기서 시작해요. cd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짱이에요. 노드 한 칸 띄고 소스 파일 이름.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최소 한 달 동안은 우리는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가 같이 맞물리는 거를 공부할 난이도가 안 돼요. 자바스크립트라는 거 기초만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 한 달은 이렇게 실행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말이 한두 번이지 매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짜증나요. 자, 아까 코드러너 까셨죠? 이제 자바스크립트 소스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은 런 코드라는 메뉴가 생겨 있을 겁니다. 이거 누르세요. 그럼 바로 실행돼서 밑에 떠요. 끝. 이게 여태까지 1시간 동안 설명한 거 다 대체하는 거예요. 자, 단축키 Alt Ctrl N. Alt Ctrl L 하면 밑에서 이렇게 실행됩니다. 이게 요거랑 실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약간 다른 방법으로 아까 그 코드러너라는 거 다 설치하셨죠? 그러면은 JS 파일에서 Alt Ctrl N 누르시면 밑에 실행창 떠요. 이거랑 약간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거는 코드러너라는 거를 깔았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갖고 있는 자체 방법이 있어요. F5키 내지는 컨트롤 F5키를 누르는 거예요. 이거는 HTML은 이렇게 실행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누르면은 뭔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Node.js 선택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밑에 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F5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쭉 나와요. 요게 아니면은 Alt Ctrl N. 근데 Alt Ctrl N을 더 권해드려요. 자,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좀 쉴게요. 왜냐면 앞으로 예제가 이제 진행이 되면요. 이게 기본기는 주제가 좀 짧겠죠. 가령 예를 들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꼴랑 요거 한 줄 갖다가 1시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코드가 길질 않아요. 고작해야 뭐 10줄, 15줄이 고작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1시간에 한 서너 개씩 할 텐데 그때마다 매일 파일을 만들기가 좀 번거롭다고요. 그래서 그냥 파일 하나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주석으로 구별해 갖고 좀 섹션 나눠서 이렇게 여러 섹션으로 이렇게 이렇게 주제별로 좀 이렇게 나눠서 실행을 하는데 그럼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한꺼번에 주르륵 실행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한꺼번에 주르륵 다 실행됩니다. 이렇게요. 결과가 이렇게 주르륵 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한 결과지? 막 찾아봐야 돼요. F5키를 누르는 거는 일괄 실행밖에 안 돼요. 항상. 근데 코드 러너는 나 여기만 실행 결과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요거 드래그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런 코드 누르거나 단축키 누르면 밑에 보이세요? 결과 하나만 나온 거? 내가 드래그한 부분만 실행돼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결과 확인이 되게 용이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마만큼의 학습 내용을 공부한다라고 치면 F5키를 딱 눌러버리면 안 나오네. 네. 이런 식으로 출력 결과가 한 번에 주르륵 나와요. 이렇게 밑에.
근데 코드 러너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드래그 하면은 딱 그만큼만 실행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실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수업 진행되면서 조금씩 이제 그때그때 다시 보여드릴 거니까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일단 코드러너라는 익스텐션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아까 작성하신 helloworld.js 파일 있으시죠? 여기서 Alt Ctrl N 눌러서 결과 나오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Alt Ctrl N 눌러서 helloworld.js에서 결과가 나오는지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작성한 코드에 문제가 있다면 출력 결과에서 어디엔가 요거 문제예요 라고 이렇게 찝어줄 거예요. 요거 문제예요. console.goup 고프는 is not a function. 펑션은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어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helloworld.js의 9번째 라인의 9번째 글자란 뜻이에요. helloworld.js의 9번째 줄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문제점이 나옵니다. 임의로 글자 하나를 날려보신 다음에 이렇게 에러가 잘 캐치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가요. 이제 요 이야기까지 하면 이제 빌드업이 끝나요. 다음부터 이제 코드 쭉쭉 나가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프로그래밍 공부하실 때 에러가 나면은 그 에러를 고치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당연히 에러 나는 거 고쳐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10중 8구 100% 오타예요. 왜냐면 제가 완성 코드 다 스크린샷 해서 드리잖아요. 똑같이 보고 따라친 것 같은데 어딘가 오타가 난 거예요. 자기 오타는 자기 눈에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오타 2시간, 3시간 찾아요. 근데 만약에 오타가 발생을 하면, 에러가 나면 이렇게, 이거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굉장한 기회예요. 왜냐면 에러를 일부러 만드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한 번에 이거 하시는 분, 제 경험상 20명 기준으로 3번을 안 넘겨요. 항상.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종강할 때 보면 실력 격차가 되게 많이 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내 오타, 자기 오타는 자기 눈에 안 보인다 그랬죠. 옆 사람한테 봐달라 그러면 귀신같이 찾아요. 근데 가끔가다 옆 사람도 잘 못 찾아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를 저 부르시겠죠? 그럼 저는 더 빨리 찾아요. 이게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 이 코드 6개월마다 한 번씩 다시 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이거를 지금 제가 강의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비슷한 포인트에서 실수를 해요. 그게 오래 보다 보니까 에러 메시지만 딱 봐도 아 이거 어디 잘못 오타 났겠구나라고 패턴화가 되더라는 거죠. 이 훈련을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해보신 분들 계세요. 오답 노트 만들잖아요. 왜? 어렸을 때 우리 공부할 때. 에러 메시지 나오면요. 이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스크린 캡처라도 하세요.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의 코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코드도 캡처하세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그 해석을 적으세요. 여기 부분에 내가 뭘 실수해서 에러가 났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고쳤다. 자기만의 기록을 만드세요. 오답 노트로. 가장 만만한 거는 블로그예요. 뭐 요즘 노션 같은 것도 있죠. 이거 쌓이면은 진짜 무시 못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코드 별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냥 제가 실무하면서 개발 업무하면서 쓰는 코드들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거지 다 제가 만든 거예요. 물론
말은 제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절반 정도는 인터넷에서 갖고 온 거예요. 아무튼 제가 소개해드리는 코드보다 더 좋은 코드 분명히 인터넷에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개발할 때 한 40% 정도는 인터넷 검색해서 갖고 와요, 코드. 근데 그거를 그냥 북부 타고 실행하면은 100%안 돌아요. 그럼 그 문제점을 고치는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해요. 코드 작성, 이제부터는 프로그래밍이에요. 프로그래밍은 코드 작성 능력보다 문제 해결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한 케이스를 많이 접하셔야 돼요. 제발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왜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 코드가 도대체 왜 이럴까? 그거는 인문학도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우주는 왜 생겼을까? 인간은 왜 태어났나? 왜라는 거는 인문학이에요. 이거는 공학이잖아요. 과학이잖아요. 공학이나 과학은요, 현실에 존재하는, 혹은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거기에서 공통점을 찾아내서 법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여러 패턴의 코드를 보시고 그 코드들을 통해서 공통된 패턴을 나만의 걸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왜라고 생각하시는 시간보다 차라리 비슷한 유형의 다른 코드를 더 많이 보세요. 자, 여기 나온 에러 메시지 제가 지금 복사를 했고요. 구글에 붙여 넣어 볼게요. 이 에러 메시지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죠. 대체로 이제 외국 걸로 많이 넘어가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한국 것도 많고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행히 영어라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프로그래머 애들이 얘네들도 이제 외국에서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애들도 인문학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휘력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얘네들도 맨날 쓰는 말만 써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크롬 브라우저 이렇게 번역하면 번역 굉장히 잘 돼요. 코딩 쪽은. 저도 이렇게 해서 많이 봐요. 여기 보면은 우리랑 비슷한 에러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고요. 뭐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애들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자기 블로그에 정리한 애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거 저 에러 메시지 나 이거 고쳤다라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가 보려고 정리하는 거예요. 저도 저렇게 정리해 놓은 저만의 그 에러 메시지 그 대응 방법들이 다 갖고 있는 것들이 따로 있고요, 저도. 그러니까 에러를 만나면은 고치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이 에러를 내가 케이스화 할 수 있는 기회. 왜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의사들이 막 수술 케이스 같은 거 막 보면서 이 수술 해봤냐 저 해봤냐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같은 거예요. 이 애로 고쳐봤냐 저 애로 고쳐봤냐. 그렇게 접근하세요. 자, 이제 빌더 끝났네요. 잠깐 쉬었다가 네, 이번에도 한 15분 쉬죠. 5시 10분에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